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입니다. 이 책 정말 20세기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부분, 바로 4절에서 4.2절까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생각과 언어의 관계, 그리고 철학이란 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이 부분이 특히 그의 초기 사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혹시 평소에 생각한다는 게 뭘까? 라거나 말은 어떻게 의미를 갖지? 아니면 철학, 그거 배워서 뭐해?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우실 거예요.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비트겐슈타인 특히 이 논리철학 논고는 언어와 세계,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4절에서 4.2절은 그의 아주 유명한 그림 이론 있잖아요. 그거랑 철학관이 딱 응축된 부분이에요. 언어가 어떻게 현실을 그려내는지, 또 기존의 철학적 문제들이 왜 좀 헛다리 짚길 수 있는지, 이런 그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첫 문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4절, 생각은 의미 있는 명제다. 와, 짧지만 정말 강렬하네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의미 있는 문장, 즉 명제랑 같다는 건가요? 그럼 언어 없이는 생각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비트겐스타인한테는 생각과 언어, 특히 그 논리적으로 올바른 언어는 정말 분리될 수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 그건 본질적으로 머릿속에서 의미 있는 명제를 구성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어떤 심리 상태 같은 건 엄밀히 말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의미 있는 명제는 현실의 그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4.01에서요. 명제가 현실의 그림이다. 이거 비유가 재밌는데요. 그럼 명제가 현실을 그대로 복사한 사진 같은 걸까요? 아니면 설계도 같은 건가? 4.01을 보면 악보가 음악을, 음반홈이 소리를 보여주는 거랑 같다고 한 것 같은데 이 비유들이 뭘 말하려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진이나 설계도 비유도 일리는 있지만 핵심은 구조의 동일성에 있어요. 악보의 기호 배열이랑 실제 연주되는 음악의 소리 구조, 또 레코드판의 홈이랑 거기서 나오는 소리 사이에는 겉모습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동일한 논리적 구조가 공유된다는 거죠. 4.014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고요. 비트겐슈타인은 명제랑 그것이 기술하는 현실 또는 가능한 현실 사이에도 이런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명제를 이루는 이름, 그러니까 단어들이 현실 속 대상들에 대응하고 그 이름들이 명제 안에서 배열되는 방식, 즉 문장 구조가 현실에서 대상들이 실제로 관계 맺는 방식, 즉 사태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림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명제는 현실의 논리적 모형인 셈이죠. 그러니까 명제가 현실을 그리는 그림이 되려면 그 둘 사이에 어떤 공통된 규칙이나 형식 같은 게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레고 블록으로 실제 건물을 만들려면 블록 쌓는 방식이 건물의 구조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요. 블록 자체는 벽돌이 아니지만 그 배열이 벽돌 구조를 보여준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1대1 복사 이게 아니라 그 구조적 가능성을 공유하고 보여주는 능력이에요. 명제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죠. 그 청사진이 실제 세계랑 딱 맞으면 참이 되고 아니면 거짓이 되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바로 좀 헷갈리는 게 나와요. 4.002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는 생각을 감춘다고 했거든요. 아니 방금 언어가 생각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언어가 생각을 감춘다니 이거 모순 아닌가요? 심지어 옷의 외관으로 그 속 생각의 형식을 추론할 수 없다. 이런 비유까지 들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자연어를 가리켜요.
일상 언어는 의사소통에는 참 편하고 효율적이지만 그 논리적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는 좀 서툴다는 거예요. 옷 비유가 참 절묘한데 옷은 몸을 감싸고 또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의 실제 형태를 가리거나 왜곡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헐렁한 옷은 몸매를 숨기고 패드 든 옷은 실제랑 다른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말들은 편리하긴 한데 그 표현 방식이 생각의 진짜 논리적 구조랑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옷처럼 생각의 본 모습을 가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군요. 겉으로 보이는 문법 구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거네요. 정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오랜 문제들에 칼을 대는 거죠. 그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철학 문제들이 사실은 심오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일상 언어의 논리를 오해해서 생긴 언어적 혼란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단해요. 4.003에서요. 그런 문제들은 답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철학 문제 대부분이 무의미하다고요? 4.003에서 예시로 든 선은 미보다 더 동일한가 혹은 덜 동일한가? 이런 질문 말인가요? 아니 이런 질문들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고문해온 거 아닌가요? 그걸 그냥 언어 오해로 딱 잘라버린다니.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네요. 그렇죠.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이에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선, 미, 동일함 이런 단어들이 마치 사물의 이름인 것처럼 쓰일 때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단어들의 문법적 역할이나 논리적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거죠. 마치 체스에서 나이트 움직임 규칙도 모르면서 나이트는 대각선으로 몇 강 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규칙 자체를 오해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철학은 언어 비판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4.0031에서요. 철학의 역할은 새로운 이론 세우는 게 아니라 언어 사용의 혼란을 없애고 생각의 논리적 구조를 명확히 밝혀서 무엇이 의미 있게 말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그럼 철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무슨 거대한 이론 체계가 아니라 일종의 언어 정화 활동 아니면 개념 분석 도구 이런 거네요. 철학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느낌인데요. 그럼 명제가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고 또 어떻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걸까요? 4.022에서 명제는 자신의 뜻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죠? 설명을 안 들어도 문장 자체를 이해하면 그 뜻을 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창밖에 비가 온다 이 문장을 들으면 그 문장이 참일 때 세상이 어떤 상태일지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런 뜻. 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명제를 이해한다는 건 그 명제가 묘사하는 가능한 사태, 그러니까 뭔지를 파악하는 것과 같아요. 4.024를 보면 나오죠. 창밖에 비가 온다는 명제를 이해하면 우리는 비가 내리는 창밖 풍경, 이런 하나의 가능한 세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창밖을 봐야 알지만 그 명제가 의미하는 바, 즉 뜻, 시인은 명제를 이해하는 순간 주어진다는 거예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전에 이미 그 뜻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명제는 세상에 대한 하나의 기술, 디스크립션이고 그 기술 내용이 실제 현실이랑 맞으면 참, 안 맞으면 거짓 이 되는 거군요. 4.06 참고. 그럼 거짓인 명제도 뜻은 있다는 말이네요. 예를 들어 지금 제 책상 위에 코끼리가 있어요. 이건 명백히 거짓이지만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알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짓 명제는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려내는 가능한, 하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뜻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4.06. 이게 완전 헛소리. 예를 들어 초록색 잠은 격렬하게 잔다. 이런 무의미한 문장하고 다른 점이죠. 후자는 아예 가능한 사태 자체를 그려내지 못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4.061에서 P라는 명제랑 그 부정인 시그마 P가 아니다. 그 같은 현실을 가리킨다는 말은 여전히 좀 헷갈리는데요. 긍정이랑 부정이 어떻게 같은 현실을 가리키죠? 비가 온다랑 비가 오지 않는다는 분명 다른 상황인데. 그 구절은 부정기호 시그마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시그마라는 기호 자체가 현실 속의 어떤 대상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비가 온다, P와 비가 오지 않는다, 시그마 P.
명백히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죠. 하지만 두 명제 모두 비가 오는가, 오지 않는가라는 동일한 논리적 공간 혹은 현실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마치 스위치가 켜짐 상태랑 꺼짐 상태를 나타내지만 두 상태 모두 그냥 스위치의 상태라는 동일한 주제에 관한 거잖아요. 전혀 별개의 주제가 아니고요. P와 시그마 P는 같은 현실 조각을 놓고 그게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다투는 거지 전혀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건 명제가 참거짓 판정을 받기 전에 이미 뜻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4.064. 뜻이 있어야 현실과 비교해서 참거짓을 따질 수 있으니까요. 아,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긍정과 부정은 같은 현실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셈이군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생각은 언어, 즉 명제로 표현되고 명제는 현실의 그림이고 근데 일상 언어는 때로 생각의 논리적 구조를 감추니까 철학은 언어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비판 활동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의 역할과 본질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4.111에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철학은 자연과학들 중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은 즉 철학은 물리나 화학처럼 세상에 대한 경험적 사실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철학은 도대체 뭐죠?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관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철학을 이론 체계가 아니라 활동, 액티비티로 규정해요. 4.112. 철학의 목표가 참된 철학적 명제 같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철학의 목표는 이미 존재하는 명제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뚜렷고 흐릿하게 뒤엉켜 있는 우리 생각이나 언어 사용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질서를 딱 부여하는 활동, 이게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마치 안경을 닦아서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철학이 이론 축적이 아니라 활동이라니. 와, 이거 정말 혁명적인 발상인데요. 마치 철학자들이 세운 수많은 주의니 체계니 하는 것들이 좀 무의미해지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렇다면 심리학이나 인식론 같은 다른 학문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심리학도 인간의 생각이나 인식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4.1121 언급 관련. 네,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과정이나 행동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법칙을 발견하려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철학은 그런 경험적 탐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4.112. 철학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즉 사유 가능한 것의 한계를 정하는 역할을 해요. 4.114. 경험적 사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논리적 활동이라는 거죠. 사유 가능한 것의 한계를 설정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이나 말장난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선을 쳐준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해요. 즉, 언어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경계선을 구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의 존재를 암시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4.115.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명료하게 말해질 수 있다. 4.116는 그의 유명한 구절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언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되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철학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구분. 아,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앞서 명제가 현실을 그리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근본 원리, 즉 현실과 명제가 공통으로 가져야만 하는 논리적 형식 자체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고 했어요. 4.12.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림을 그리는 방식 자체를 그림 안에 그려놓을 순 없다. 이런 건가요? 뭔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거울 같은 느낌인데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논리적 형식, 즉 언어가 세계를 그려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적인 구조적 가능성 또는 문법 자체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말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어, 즉 명제 사용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뿐입니다. 4.121.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해서 세상 온갖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한국어 문법 규칙 그 자체를 한국어 단어만으로 완벽하게 대상처럼 딱 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 규칙은 우리가 말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사용될 뿐이죠. 마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눈 자체나 시각의 원리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언어는 세계를 비추지만 언어가 세계를 비추는 그 방식, 논리적 형식 자체는 언어 속에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해줄 수 없다. 4.121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언어가 강력한 도구이긴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작동 원리마저 완벽히 포착할 수는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이야, 언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하려는 비트겐슈타인의 집요함이 느껴집니다. 네, 이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구분은 논리철학 논고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열쇠 중 하나입니다. 언어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딱 보려는 시도죠. 자, 이제 논의가 점점 더 미시적인 수준으로 언어와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4.2절을 보면 명제의 뜻은 원자적 사실들의 존립 및 비존립 가능성들과의 일치 및 불일치이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원자적 사실, atomic fact, 이런 무엇인가요? 화학에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원자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원자적 사실이란 더 이상 다른 사실들로 분해될 수 없는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사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 펜은 파랗다. 이게 원자적 사실이라면 이 펜은 파랗고 책상 위에 있다. 이건 두 개의 원자적 사실 혹은 그 이상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원자적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러이러하다 고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명제가 바로 요소 명제, elementary proposition, elemental thats입니다. 4.21. 요소 명제. 그럼 이 가장 기본적인 명제, 즉 가장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는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원자적 사실을 이루는 더 근본적인 요소가 또 있나요? 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요소 명제는 이름, name들의 직접적인 연결 또는 결합, concatenati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22. 여기서 이름이란 더 이상 다른 말로 정의되거나 분석될 수 없는 가장 단순한 언어적 기호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이름들은 현실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대상, 오브젝트, 게겐슈타인에 직접적으로 대응합니다. 마치 고유명사가 특정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듯이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은 세계의 근본적인 실체, substance를 가리키는 최소 단위의 기호인 셈이죠. 와, 그럼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가장 기본적인 이름 블록, 대상의 해당들이 모여서 가장 단순한 구조물인 요소 명제, 원자적 사실에 해당은 늘 만들고 이 요소 명제들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세상의 모습이 결정된다. 이런 거군요. 복잡한 문장이나 생각도 결국엔 이 요소 명제들로 분석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단순한 요소들, 즉 이름, 대상과 원자적 사실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건가요? 4.221 관련? 정확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4.221, 4.211. 만약 세계가 무한히 복잡해서 끝없이 분속될 수만 있다면 어떤 명제도 확정적인 뜻을 가질 수 없게 될 거라고 봤어요. 명제가 현실을 그려내려면 그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즉 이름들과 그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요소 명제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건물이 존재하려면 벽돌이나 철골 같은 기본 자재가 있어야 하듯이 의미 있는 언어와 세계가 성립하기 위한 논리적 필연성으로서 대상과 원자적 사실의 존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언어 분석과 세계관의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이야,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 4절에서 4.2절까지 보여준 생각, 언어, 현실, 그리고 철학의 본질에 대한 분석은 정말 지적인 충격을 주네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이 그의 날카로운 논리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해체되고 다시 조립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철학의 오랜 문제들 대부분이 언어의 논리를 오해해서 생긴 가짜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은 처음엔 좀 당황스럽지만 듣고 보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의 분석은 우리에게 언어를 사용할 때 얼마나 더 신중하고 명료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철학의 역할은 거창한 형이상학적 이론 구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언어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용료화하는 일종의 치료적 활동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책의 마지막 명제로 남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뭘 모르는 것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기보다는요. 언어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영역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공허한 말을 삼가라는 아주 지극히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어요. 네. 당신도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탐구를 통해 평소 무심코 쓰던 말과 생각들이 어떻게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언어의 함정에 빠져서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어쩌면 나는 의미 있는 명제를 구성하려 노력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즉 사실과 논리의 세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것이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윤리적 가치 판단, 미적 감동, 종교적 믿음, 삶의 의미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길이 될 수는 없을까요? 언어의 한계를 아는 것이 역설적으로 언어 너머의 침묵 속에서 빛나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언어의 한계와 그 너머의 침묵이라.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비트겐슈타인의 치밀하고도 혁명적인 논리의 세계, 특히 생각과 언어, 철학의 본질에 대한 그의 성찰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